기술주, 성장주는 실적으로 평가받는 주식이 아니에요. 성장으로 평가받는 주식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기술주가 여전히 그런 상황에서도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여러분이 듣기에는 침체가 심하게 오는데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지금처럼 최근에 움직이는 베어마켓 랠리라고 해서 올라가는 그 상승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때도 아무거나 막 올라가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내년도에 금리가 내려간다고 보는 이유는 이 두 가지가 어느 쪽으로 해도 금리는 내려간다라고 하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간다고 보는데, 그럴 경우 최대수에는 첫 번째 나스닥 기술주에서 받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기술주 안에는 차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나스닥 상대적 약세는 지속되지 않을 거다. 그래서 다우 윤땡땡 고객님이시고요. 질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200일 평균선을 돌파한 다우 지수를 말하는 거죠. 근접한 S&P 500 지수에 비해서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이 아니라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나스닥의 상대적 약세가 지속될까요? 라고 이제 질문하셨는데요. 다우가 S&P 500이나 나스닥에 비해서, 특별히 이분은 나스닥의 향방에 대한 관심이 더 높으신 건데요. 다우가 이렇게 상대적 강세를 띈 거는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다우 종목 교체는 아시다시피 매년 이루어집니다. 작년도에도 아주 커다란 교체들이 있었죠. 제 기억에는 엑슨모빌이 다우에서 퇴출당했던 걸로 기억납니다. 작년이 맞을 것 같아요. 하여튼 세일즈포스가 들어갔죠. 대신. 그리고 또 기억나는 것들이 한 2, 3년 사이 동안에 우리 내리에 있던 것 중에 GE가 퇴출을 당했던 적도 있었고요. 제네럴 일렉트릭은 미국의 자존심이죠. 그런데 퇴출을 당했었죠.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종목 교체는 있어 왔지만 기본적으로 건 40년 정도, 그리고 최근 10년 정도는 더군다나 아주 나스닥의 압도적인 강세였죠. 그런가 하면 S&P 500도 다우보다 더 강세였는데, 다우가 이렇게 강세를 띠는 거는 굉장히 드문 사례입니다. 왜 그럴까 궁금해 하실만 하고요. 이유가 당연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생각하는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나스닥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나온 김에 다우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저도 오래간만에 한번 읽어드릴 수 있는 내용을 찾았습니다. 우선은 다우 지수라고 부르게 된 이유가 찰스 다우라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이죠. 1884년도. 이 사람 찰스 다우는 다우의 개 그런 얘기들로 많이 알고 계신데, 월스트리트 저널의 창업자입니다. 그래서 1884년부터 돌아갔으니까 100년이 넘었죠. 정확하게는 다우존스 인더스트리얼 에버리지 인덱스여서 산업 평균 지수고요. 편입 종목은 30개로 계속 유지합니다. 예전에 저희가 한번 말씀드릴 때 S&P 500하고 나스닥이 갖고 있는 시가총액 가중 방식하고는 다르게 금액 가중 방식을 취하는 다우존스는 30개 종목을 유지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달러 인덱스,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을 하기에는 다우가 최적입니다. 왜냐하면 코스피 지수하고 비교해드리면 과거에 한 10여 년 전쯤에 하이닉스가 관리 종목이 됐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가 되기 전이죠. 이전에 처음 제가 주식 브로커 때 막 매매할 때는 LG 반도체였던 걸로 기억나고요. 어찌됐든 그게 국민주가 될 정도로 엄청나게 하락해서 관리 종목까지 갔었어요. 근데 그렇게 코스피 안에 거대 종목이 관리 종목을 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코스피가 오르질 못합니다. 인덱스 자체가. 왜냐하면은 많이 차지하는 주식 수량이 국민주라고 할 만큼 굉장히 많은 수량을 가진 하이닉스가 오랫동안 관리 종목이라는 얘기는 정상적인 종목도 못 되는 만큼 안 좋은 상태라는 거라 주가가 낮을 수밖에 없고, 그런 기간이 있는 동안 코스피에 영향을 계속 끼치게 되는 거죠. 다우 지수는 그런 면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해 바로 편출시켜버리면 관리 종목으로서 몇 년 동안 코스피에 영향을 줬던 하이닉스의 그런
코스피 전체를 끌어내리는 효과는 다우에겐 불가능하죠. 다우는 계속 교체하기 때문에 좋은 놈만 들어갑니다. 상태가 좋은 놈들. 그러다 보니까 지수는 어떻게 될까요? 그 어느 지수보다 누적되죠. 쌓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때 코스피 지수와 다우 지수를 한다면 코스피는 아까 같은 이렇게 안 좋은 종목들이 혹시라도 있는 동안은 적어도 영향을 받아요. 작년도에 코스피가 코로나 때 3천을 가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어려웠던 올해죠. 작년부터 올해까지 어려웠던 이유는 아주 커다란 종목들이 많이 상장돼서인데 커다란 종목이 상장되면 원래 지수가 올라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그런 구조들 때문에 다른 좋은 놈이 들어가느냐고 그 외의 것을 팔아야 하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거꾸로 코스피는 마이너스 영향을 받았죠. 물론 단순하게 그것만은 아니지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누적되는 효과는 다우가 아주 엄청나게 좋은 지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올해 한 10년 전부터는 다우를 추천 안 하고 나스닥을 추천해 왔죠. 이유는 늘 말씀드렸다시피 30개 종목, 좋은 종목으로 매년 채워져 가는 그 좋은 점보다 더 큰 점이 뭐냐면 기술주 위주로 움직이는 나스닥의 상승이 훨씬 더 빨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2010년도부터는 기술의 시대다. 1970년부터 2010년까지를 우리는 세계화 시대라고 부르는데 그 세계화 시대가 끝이 나고 2010년부터 그 탈세계화, 반세계화 시대로 들어가면서 초반 국면이 10년간 기술의 시대 초반을 이제 만들었던 거고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탈세계화 시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한 그러니까 우선은 2018년, 19년도에 그 트럼프를 본격화된 미중 무역 분쟁, 패권 전쟁 이게 좀 더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밸류 체인이 재편되는 그러한 세계화가 깨져버리고 세계화는 밸류 체인이 글로벌로 아주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거라면 탈세계화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밸류 체인이 군데군데 블록화되면서 형성되죠. 그리고 특별히 효율성을 무시한 구조입니다. 예전에는 베트남에서 생산해서 어디 옮겨가서 어디서 조립되고 그 다음에 어디서 소비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밸류 체인이 굉장히 그 가장 효율적으로 자연스럽게 구성됐다면 지금은 효율을 무시하고 그 패권 논리 혹은 그 동맹 논리 혹은 블록 논리에 의해서 구성되니까 효율성은 뚝 떨어져 버리죠. 예를 들면 지금 미국에 있는 미국으로 이전되는 공장들을 보면 압니다. 미국은 최소한 비용이 40% 이상 들어갈 거라고 더 들어갈 거라고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현대차 다 글로 들어가야 되죠. 이게 굉장히 엄청난 비효율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야 되는 이유는 탈세계화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 비효율을 커버할 만큼 그거보다 더 큰 이익을 얻을 거라고 보고 들어가는 거죠. 안 그러면 회사들이 바보가 아니니까요. 중국처럼 강제로 지금 시행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뭘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을 생각하면 내년도는 아주 엄청난 커다란 변화들이 또 나타날 걸로 보여집니다. 본격적이죠. 조금 이따 나스닥 얘기를 드릴 때 말씀드리겠지만 TSMC가 애리조나에다가 이제 공장을 하고 그러면서 버핏이 TSMC에 투자했죠. 그런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탈세계화라고 하는 흐름이고요. 우선은 지금 초점은 그게 아니고 그런 면에서 다우는 30종목을 매년 제일 좋은 종목 30종목을 갖게 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의 질문의 초점, 왜 올해 쟤는 다우는 저렇게 끄떡없었는가? 지금 작년 고점에서 채 얼마 떨어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36,000년대 지금 34,000 제가 오늘 지수 34,000대 맞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러니까 S&P 기준으로 지금 16% 떨어져 있거든요. 나스닥 기준으로 아직도 30%대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우는 몇 프로 떨어져 있지 않은 그러니까 몇 프로 정확하게 제가 보기에는 몇 프로는 넘겠지만 아래서부터 올라온 걸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으로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다우가 훌륭한 정배열을 가졌던 적도 많지 않아요. 왜 이럴 수 있느냐라고 보면 한 3가지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다우는 아까도 설명드린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 아닌 금액 가중, 가격 가중 방식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간단히 말하면
다우 지수의 지수는 어떻게 산정되냐면 S&P 500이나 나스닥은 그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스닥 같은 경우 S&P 500 같은 경우 상위 5종목이 한때는 30%까지도 차지했었으니까요. 예, 가장 많을 때는 시가총액 빅텍이 아주 최대로 커졌을 때는 시가총액 큰 거를 그대로 다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70%를 500, 그러니까 495개가 나눠 갖는 거죠. 다우는 안 그렇습니다. 다우는 어떻게 되냐면 A 종목, B 종목, C 종목 가격을 다 더한 다음에 평균을 내요. 가격으로 합니다. 가격 가중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라면 빅5가 크게 빠지면 S&P 500은 크게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30%를 차지하던 종목들이 많이 떨어지는 만큼 S&P 500은 타격이 커요. 그래서 지금 S&P 500이 떨어져 있는 지수가 더 높은 부분도 있고요. 거꾸로 작년도 연말에는 반대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지수는 짱짱한데 나머지 작은 종목들은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었습니다. 시가총액에 의한 그 비중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런데 다우는 금액 가중이기 때문에 지금같이 떨어지는 때는 훨씬 더 덜 떨어지는 효과가 있고요. 그 중에 몇 종목 금액이 큰 것들이 올라갈 경우에는 빠르게 금액 가중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있고, 특별히 상위 종목이 빠지는 거에 의한 하락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시다시피 빅텍들은 지금 뭐 말로 할 수 없죠. 메타 막 거의 올해만 75% 빠졌는데 다 전체적으로 하면은 뭐 2015년도 가격으로 돌아가도 안 될 정도니까 뭐 웬만한 빅텍은 50% 이상 빠져 있었습니다. 지금 조금씩 다 올라와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상위 5개 종목이 그렇게 빠졌으니까 S&P 500이라든지 나스닥은 크죠, 영향이. 그런 반면에 다우는 가격 가중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안 받는다. 두 번째, 시가총액 가중 방식에 보이지 않는 영향 중에 뭐냐면 ETF에 후폭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시가총액이 가중 방식으로 되어 있는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위 5개 종목이 ETF에 엄청나게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얘들이 올라가는 경우는 후폭풍에 의해서 더 올라갑니다. 장 막판에 오르던 기본적으로 각각 종목이 오르던 거를 ETF들이 더 사버려서, ETF는 뒤늦게 매매하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이 S&P 500 지수가 3% 올라야 된다면 ETF에 의해서 4%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돼버리는. 왜? 뒤에서 ETF들이 강제로 편입을 해야 하니까. ETF 비중상에서 애플이 오른 날, 애플이 올라가면은 ETF는 그만큼 강제로 사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 시가총액 가중 방식인 인덱스들은 더 떨어지게 돼 있고, 지금처럼 빅텍이 떨어지면 훨씬 더 많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다우가 이제 버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업종 특성이 있습니다. 다우는 S&P 500과 나스닥보다는 업종이 좀 다르게 편중돼 있어요. IT가 물론 좀 제일 높긴 한데 최근에 들어서 한 2, 3년간 계속 더 변화됐기 때문에, 하지만 여전히 헬스케어 비중이 높고 산업재 비중이 높습니다. S&P 500하고 나스닥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그 시총 비중이죠. 그러다 보니 이 업종에 의해서 상당히 잘 버틴 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다우에 에너지 업종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에너지는 한때 15% 이상까지 갔었는데 올해 작년도를 엑슨모빌이 빠져나가고 뭐 이러면서 1%대까지도 떨어졌으니까 에너지 업종의 영향은 아닙니다. 근데 그거 외의 업종들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끼쳤다고 봐야죠. 주요 종목들을 보면 뭐 이해가 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지금 오늘 날짜 종목을 갖고 오진 않았지만 거의 크게 달라진 게 없어서 보시면 그냥 막 생각 보이는 대로 하면은 거의 헬스케어들이 눈에 띄고요. 3M이라든지 홈디포, 월마트, 캐터필라 뭐 이런 것들, 비자, 맥도날드, 코카콜라, 월트 디즈니, 뭐 최근에 월트 디즈니 때문에 다우가 또 한 단계 더 올라갔죠. 뭐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S&P나 나스닥보다 덜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뭐 눈에 대부분 띄는 게 보니까 헬스케어네요. 유나이티드 헬스에다가 뭐 머크, 존슨앤존슨, 암젠, P&G 뭐 이런 거 다
제약주들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헬스케어가 상당히 왜냐하면 방어적이에요. 헬스케어는 경기 방어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의 영향이 있고요. 이건 또 어떤 영향이 있느냐? 사실 더 지대한 영향입니다. 내년도를 월간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다수는 경기 방어주로 갈아타라는 얘기를 벌써 수개월째 해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우지수 종목들이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 저희가 보통 자산 배분 같은 걸 하면은 그러니까 팩터 로케이션, 팩터 투자라는 게 있는데 팩터 중에서 퀄리티에 속하는 가치주에 속하는 것들이 다우에 많이 편입돼 있어요. 그래서 다우가 내년도를 위해서도 덜 빠졌겠죠. 왜냐하면 내년도를 대비하느냐고 주식을 사놓으면 이쪽을 사놓는 일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요인은 뭐냐면 아까 말했던 거와 같은 얘기긴 한데 다우존스에는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말 영향을 끼치는 아마존, 페이스북, 알파벳 같은 것들이 없어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은 있는데 아마존하고 페이스북, 알파벳이 액면 분할해가지고 가격을 맞춰야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못 들어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아마존 엄청 고전하고 있죠. 페이스북이라고 하니까 메타라고 하는 얘 메타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알파벳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떨어진 것들이 대표적으로 하락한 것들, 대표적으로 건전한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은 다우에 있는데 대표적으로 하락한 것들은 다우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지켰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다우를 이제 봤다면 향후 내년도 시장을 다르게 본다면 나스닥에 관련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나스닥은 2024년 가야 회복될 거라고 말하는 그런 세콰이어 캐피탈이라든지 이런 벤처 캐피탈 쪽은 그런 쪽으로 많이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주 관련된 의견들을 내는데 보면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객님께서 그런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상대적 약세가 지속되라고 보지는 않는 편입니다. 이유는 이제 예를 들면 제 얘기를 하기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워렌 버핏 얘기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한 일주일 전쯤에 갑자기 보도가 나왔죠. 단숨에 버크셔의 보유 비중 10위로 올라간 TSMC가 나왔는데 버핏이 41억 달러. 원화로는 5조 5천억 정도를 한 방에 그냥 사버려서 3분기에 사버려서 이게 13F라고 해서 이제 매매를 보고하는 그 보고서에 들어가면 매매 보고가 다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은 41억 달러를 사서 버크셔 전체 중에 10위 안에 들어가 버렸어요. TSMC가. 물론 여러분 잘 모르시는 숫자로 알려드릴게요. 애플은 40%를 차지합니다. 버크셔의 40%. 가장 많이 투자한. 그리고 워렌 버핏은 얼마 전에도 인터뷰 때 CNBC하고 인터뷰할 때 이렇게 말했죠. 5월 달에 애플을 더 사고 싶었는데 조금만 더 허락했으면 더 샀을 거다. 지금도 40%인데 올라와서 40%라고 보시면 안 돼요. 많이 샀습니다. 진짜로. 그런데 애플 그 다음에 HP도 좀 남아있고 한데 어쨌든 현재는 놀랍게도 버크셔 안에 기술주 비중이 반을 넘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40%니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상한 일이냐면 워렌 버핏은 오랫동안 자기는 기술주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금 버크셔의 50% 이상이 기술주라는 게 좀 이상하고 두 번째 그보다 더 큰 게 있습니다. 뭐냐면 버크셔는 버크셔 인디케이터라는 그러니까 버크셔가 아니라 버핏 인디케이터라는 게 있죠. 버핏 지수라는 거예요. 이거는 페어 밸류를 따지는 데 있어서 아주 고전과 같고 많은 투자의 구루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지수입니다. 버핏 지수라고. 이 버핏 지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간단합니다. GDP 대비 시가총액이 얼마나 더 높으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21년 말쯤, 22년 초쯤 어디까지 갔었냐면 GDP 대비 S&P 500 기준으로 마켓밸류, 그러니까 전체를 다 합치는 게 맞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 마켓밸류가 220%? 200%가 넘어갔었어요. 오늘 날짜를 제가 뽑아봤는데 버핏 인디케이터 찾는 데 가시면 이제 보여지는데 오늘 날짜로 GDP를 애뉴얼라이즈 하면 25 테라, 그러니까 트릴리언. 그 다음에 마켓 밸류가 43 트릴리언. 그러니까 오늘 날짜로 166%예요.
220%에서 내려오긴 했지만은 166%는 오버밸류죠. 그래서 버핏 인디케이터로 보면 사지 말아야 될 때입니다. 아직도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그래서 아직 구루들은 아직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좀 있죠. 그런데 이런 버핏 인디케이터를 만든 버핏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버핏은 요즘 기술주를 열심히 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좀 이상한 일이죠. 근데 이게 또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작년도까지 버핏은 살 게 없어서 현금으로 가져간다라고 계속 말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최근에 사는 종목들을 보면 이상하리만큼 기술주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벅셔의 50% 이상인 기술주가 차지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그런 것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나스닥 상대적 약세를 예상하는 시장 일반적인 의견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이건 조금 약간 다른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의견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는 23년도는 상반기하고 하반기가 좀 다를 걸로 보여지는데요. 어찌됐든 연준의 금리 인상이 멈춘다는 것을 발표하기 전에 속도를 줄인다는 것만으로도 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오랫동안 얘기를 해왔고, 지금도 여전히 같은 생각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좀 긍정적으로 움직여 준다면 디스인플레이션이라 그래서 물가는 내려가고 경기는 좋아지는 그런 국면이 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국면이 주어질 수 있다. 오늘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는데, 그렇게 됐을 때 금리가 뭐로 움직이느냐라고 보면, 우선 조금 이따 이제 채권 관련된 얘기를 드리겠지만, 금리 의견을 드리겠지만, 저는 금리가 이제 아래쪽으로 움직일 거다. 고점을 찍고 이제 더 고점을 내기 어렵다라고 보는 쪽이고, 채권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채권을 살 수 있는 시기라고 보는 쪽인데,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이제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는 그런 국면에서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특징은 금리에 의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금리 때문에 밸류에이션 관련된 그 할인을 제일 많이 받은 기술주가 먼저 오르고 회복되게 돼 있죠. 물론 구간으로 봤을 때 기술주 전체가 될 수는 없고요. 초반에는 전체가 어느 정도 반응을 보이겠지만 그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아마 특정한 기술주들이 영향을 받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의견, 빅텍 중에서도 좀 골라서 움직이게, 그러니까 차별적으로 움직이게 될 거라고 보는 생각도 그런 의미고요. 그런 생각에서 초기 국면은 기술주가 차지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고, 만약에 그러면 지금 침체가 깊이 온다면 어떻게 되겠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침체가 온다면 주식을 살 때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의견이 굉장히 타당해 보이는데, 맞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침체에 대한 얘기는 뒤에 또 다시 드려야 되겠지만은, 만약에 침체가 깊이 온다 그러면 연준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금리를 내리는 것까지 반응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소프트 랜딩이 오면 금리를 내리지 않고도 내년을 버틸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나쁘게 보는 쪽들도 많은데, 왜냐하면 현재로 봐서는 연준이 그렇게까지 금리를 내릴 정도까지 안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 리스크가 터지든지, 미국의 국채 시장에 영향 오거나 어떤 리스크가 터지든지, 아니면 침체가 심하게 올 경우 연준은 하반기부터라도 금리를 내려야 됩니다. 만약에 금리를 내린다면 가장 먼저 어디가 반응할까? 그것도 기술주가 됩니다. 왜? 금리 때문에 가장 영향을 받았고, 금리가 내려갈 때 그 밸류를 인정받는 거에 있어서 기술주, 성장주는 실적으로 평가받는 주식이 아니에요. 성장으로 평가받는 주식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기술주가 여전히 그런 상황에서도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여러분이 듣기에는 침체가 심하게 오는데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지금처럼 최근에 움직이는 베어마켓 랠리라고 해서 올라가는 그 상승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때도 아무거나 막 올라가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내년도에 금리가 내려간다고 보는 이유는 이 두 가지가 어느 쪽으로 해도 금리는 내려간다라고 하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간다고 보는데, 그럴 경우 최대 수혜는 첫 번째 나스닥 기술주에서 받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기술주 안에는 차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나스닥 상대적 약세는 지속되지 않을 거다. 그래서 다우 지수에 투자하는 방어적이고 가치주에 투자했던 그런 흐름은 이제 또 다시 평균을 맞추고, 왜냐하면
가치주가 또 다시 올라와서 기존의 기술주 성장주의 오버밸류인 것만큼 애들도 오버밸류로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들이 싸다는 국면도 이제 끝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다우의 주요 종목들을 편입하는 그런 식의 그 편입은 옳지 않다, 좋지 않다 이렇게 보는 쪽입니다. 사실 아까 제가 여러 가지 부분들은 좀 자세히 설명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 회사 세미나를 같이 참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12월 달의 세미나 때는 지난달과는 다르게 더 구체적인 23년도에 투자할 업종과 종목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거고요.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약간 그 빅텍 내에서도 차별화가 있을 걸로 보여지는 것처럼 저는 23년도에는 다소 종목이 우선하는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틀은 ETF 인덱스 투자를 가져가되 부분은 종목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저희도 지금 그래서 종목으로 구성된 포트를 내놓을 생각을 갖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번 내년도 장세는 그게 더 나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으로 봐서는 1월 말쯤 되면은 채권 관련된 구체적인 그 상품들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고 지금도 이제 가까운 분들에게는 가능한 분들에게는 채권 관련된 투자를 안내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년도에 변화가 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